오늘 이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드디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아, 네, 슬라슬라 테슬라. 참 진짜 부침도 많고 말도 네. 많고 탈도 많고 뭐 기쁨도 주고 정말 화도 나고 그런 그렇죠. 종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테슬라. 네. 전 차도 테슬라입니다. 아 그래요? 어때요? 차? 차는 사실 저는 만족합니다. 저 이제 그냥 목동에서 판교까지 출퇴근하려고 산 건데 그냥 가는 길에 거의 그냥 제가 핸들을 잡을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거의 자율주행. 네, 거의 자율주행 켜놓고 이제 그냥 손만 얹어놓고 가는 식으로. 네. 테슬라의 산업군을 우리 산업 분류 체계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자동차인가, IT인가, 아니면 머스크가 얘기하는, 일런이 얘기하는 또 다른 스페이스인가? 어디로 정말 가야 우주 되는가? 말씀이십니다. 저는 테슬라가 IT와 제조업의 경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렇게 큰 주목을 받고 있고, IT가 뜨든 뭐 자동차가 뜨든 그러니까 동반수혜를 받는 전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원래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벤더들을 통해서 그냥 부품들을 다 사서 그냥 조립만 하는 형태로 차를 만드는 게 완성차 업계의 역할이었다면, 테슬라는 굉장히 내재화한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데, 드라이버로서 느끼는 그 자율주행의 그 자연스러움이 테슬라를 따라오기가 아직 좀 힘들어요. 근데 그게 테슬라 내부적으로 그냥 캔통신이라고 해서 자동차 중간부터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의 그 심장 같은 게 있는데, 그거부터 얘네들이 다 자기들이 다 만드는 거니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데, 뭐 독일의 뭐 ABB, 아우디, 뭐 BMW, 벤츠나 한국 현기차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아직도 이렇게 여러 군데서 사와서 조립만 하는 구조다 보니까 약간은 그 어색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기차도 뭐 자율주행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타보면은 뭔가 차선 바꿀 때 어색하고, 막 갑자기 이렇게 차 끼어들 때 뭔가 약간 급정거하는 것 같고, 출발할 때 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고, 좀 이런 부자연스러움이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잘한 거는 진짜 내가 운전해도 이 정도는 부드럽겠다를 가장 비슷하게 구현한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내놨고, 이건 IT적인 면이고, 그리고 전기차도 사실 상용화를 했는 게 테슬라가 거의 약간 뭐 퍼스트 무버로서 나를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지금 머스크가 뭐 아무리 기행도 많이 하고 했지만 실제로 사람들한테 경험을 시켜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전까지 많은 완성차 업체들은 우리 전기차 갈 거야, 자율주행 갈 거야라만 하지, 완벽하게 이렇게 내놓고 싶은 거예요. 완벽하게 딱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너네 내놓는다며, 언제 나와 하다가 테슬라가 뭐 말도 안 되는 단차 가지고 막 비 오는데 뭐 물 새고 이런 차를 내놨는데도, 야 일단 자율주행 돼, 이거 전기차야, 타봐. 타니까 다른 거죠. 차도 너무 조용하고, 뭐 밟을 때 뭐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서도 뭐 훨씬 부드럽게 나가고, 비 새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랑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오면서는, 그리고 이제는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되면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도 자동차한테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뭐 사람이 이제 뭐 아까 승호 대표도 그랬지만, 목동에서 판교까지 핸들만 잡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뭐 디스플레이에 뭐 영화로도 보고 싶을 거고, 그러니까 되게 시선이 이제 딴 데로 간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빨리 그냥 고객들한테 먼저 경험을 시켜주냐, 그러니까 얼마나 스며들게 하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테슬라가 그걸 굉장히 잘했고 머스크의 기행 덕분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동차 업계에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막 품질과 단차였는데도 그렇죠. 소비자한테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테슬라가 진짜 이런 패러다임은 굉장히 잘 바꿔놨고, 그래서 저는 사실 IT업에 좀 더 가깝다라고는 보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니까. 그래서 애플이랑 또 다르거든요. 애플은 IT업계지만 자동차 만들려다가 못 만들어서 뭐 기아 차량도 뭐 애플카 만들려 말래 지금도 막 찌르고 다니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막 자금이 많은 애플 같은 회사도 자동차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직접 만드는 거는 뭐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얘네는 실제로 하고 있고, 테슬라는. 그러다 보니까 IT로서 고객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빠르게 심어주면서도 제조 역량까지 갖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거의 유일하게 저는 교집합 안에서 이루어낸 회사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어차피 전기차 시장은 올 거라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뭐 개인 투자를 하든 뭐 저처럼 이제 이렇게 뭐 비상장 투자를 하든 사람들이 많이들 갖고 있는 생각이고, 자율주행도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정책적인 트렌드가 글로 지금 뭐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뭐 이슈들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테슬라는 저는 계속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우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너무 공감하는 게, 약간 자율주행, 전 테슬라를 사기 전에 어쨌거나 저는 자율주행 있어야겠다 싶은 거예요. 너무 아침에 먼 길을 가니까. 그래서 모든 자율주행을 보니까 사실 부드러움이나 이런 거는 저는 좀 많이 그래도 상관이 없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UI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테슬라가 손을 가장 덜 올려놓는 거를 가장 덜 체크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려놓는 걸 아예 접촉 센서가 있어가지고 떨어지면은 바로 멈춰요, 자율주행. 근데 이제 테슬라는 솔직히 올려놓는 걸 정말 날로 체크해요. 거의 체크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진짜 양날의 검인데 사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성차 업계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율주행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 보조니까 무조건 핸들에 손을 올려놓는 거를 무조건 감지를 해야 돼요. 아니 이게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 5레벨인가요? 5단계인데 지금 사실 테슬라도 2단계 아닌가요? 그렇죠. 2.5 정도 왔다고 주장은 하는데 3단계 그 벤츠가 먼저 간다는 얘기가 있고. 그것도 썰이 너무 많아서 사실 뭐 다 3단계 한다고 하는데 네. 공시만 네. 탱키의 공시만 보면은 다 4단계 와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2단계고 완전 자율주행 5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사실 먼 상황인데 그렇죠. 이거 핸들 잡는 거를 그렇게까지 체크를 안 한다는 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전 사실 그래서 판단이 이게 진짜 양날의 검이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계속 잡게 시키면은 자율주행 편한 줄 몰라요. 근데 놓고 있고 좀 폰도 보고 이래야지 자율주행 편한 줄 알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얘가 죽을 확률은 늘어나죠. 근데 그거를 테슬라는 정말 과감하게 고객한테 전가를 해요. 그냥 자기들은 어떻게 이거 전가하느냐 이게 하면은 좋은 거예요? 저는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가를 한다. 근데 할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은 얘네가 자기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네. 인간이 그 운행하는 것보다 미국에서는 사고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자체 보험을 팔아요. 자체 보험 팔면은 우린 다른 보험보다 훨씬 더 데이터 드리븐하게 잘 팔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네 사사 고객한테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예전에 약간 이거 약간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왔던 예전인데 이것도 네. 포드차가 엔진에 결합이 있는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리콜을 안 한 적이 있었어요. 리콜을 하는 것보다 그 확률이 너무 작으니까 그냥 죽었을 때 보상해 주는 게 더 쌌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테슬라도 가고 있는데 왕성사 업계는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해요. 예전에 그런 걸 워낙 많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테슬라는 미친 척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앨런 머스크라는 미친 수장에서는 사실 그게 안 되는 거고 애초에. 네, 그 자율주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게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카메라, 라이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주시죠. 네.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핸드폰 카메라랑 그냥 구조적으로 똑같은 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다랑 레이더도 그 둘은 구조적으로 똑같은데 다만 쏘는 파장이 라이다가 좀 더 단파장을 쏘고요. 레이더가 좀 더 장파장을 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박쥐랑 이제 똑같은 원리인데요. 원리는 이제 파동을 쏴가지고 이제 반사가 돼서 돌아오면은 거기까지 거리를 아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주변 이제 환경을 인식을 하는. 근데 이제 다만 라이다가 좀 더 해상도가 높은 편입니다. 레이더보다. 그래서 이제 라이다 진영에서 라이다를 쓰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가 실제로 라이다 영상들을 보면은 라이다 해상도가 굉장히 좋긴 좋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라이다의 문제는 비싸다는 거랑 고장이 나기 좀 쉬운 구조인 경우가 좀 많다는 거랑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약간 우려점은 단파장이 이제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레졸루션은 되게 그러니까 해상도는 되게 좋은데 근데 이게 정말 광범위하게 해상됐을 때 인체에 정말 영향이 없을까 하는 약간 그런 걱정도 조금 있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는 진영이 기본적으로 카메라만 쓰겠다는 테슬라 진영이랑 라이다를 같이 쓰겠다는 이제 다른 진영 이렇게 딱 두 개로 양분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은 이제 카메라로만 문제를 푸는 거랑 카메라 플러스 라이다로 문제를 푸는 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결국 내가 부닥치지 않고 이제 앞으로 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카메라에서 이제 보이는 피사체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를 잘 예측하는 게 결국 이제 그 자율주행 AI가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이미지가 딱 주어졌을 때 이미지에서 이미지 내 픽셀이랑 카메라랑의 거리를 그냥 힌트 없이 맞추는 게 있고 힌트를 몇 개를 찍어준 다음에 맞추게 하는 게 있는데 당연히 힌트를 몇 개 준 다음에 맞추기는 훨씬 에러가 적거든요. 그래가지고 라이다를 같이 쓰는 진영이 훨씬 더 쉬운 문제를 푸는 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그냥 양쪽 다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어느 정도 그걸 푸는데 성공을 한 것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갈 것 같고 다른 데는 테슬라처럼 잘하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고 솔직히 그냥 라이다 쓰면 되는데 뭐하러. 라이다가 비싸다는 게 사실 좀 옛날 얘기가 되긴 했거든요. 이제 많이 싸져가지고 옛날에는 라이다 한 세트에 7,500만 원 막 이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가격이 몇백만 원 정도로 이제 끊기는 수준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라이다 회사들이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랑 같이 자율주행 이제 키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자체도 사실 이게 현대차에서도 비슷한 약간 이슈가 있었는데 자율주행 이제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룹을 이제 완성차 업체 내부에서 조직 문화상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 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회사들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폭스바겐은 유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엄청나게 많이 고용을 하는데 그런 예외를 빼면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 제 생각에는 이제 엔비디아랑 이제 라이더 업체들이 같이 만든 그런 자율주행 키트를 이용해가지고 어도프트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약간 구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눈 오거나 비 오면 어디가 좀 더 취약한 거예요? 원래 라이다 진영이 눈이 오면 비가 뒤에 취약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좀 그냥 그것도 어느 정도는 되는 거 같고. 무차별하게 되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또 좀 걸러들어야 되는 게 그런 쪽 논문이나 이제 아티클 같은 게 다 라이다 진영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체리 피킹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기술적 투자할 때 결국 논문이나 특허를 보게 되는데 거의 안 믿긴 하거든요. 논문도 체리 피킹을 쓸 수 있고 특허도 체리 피킹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믿기가 좀 어렵고. 그럼 뭘 봐야 돼요? 논문 특허 믿을 수 없으면. 저는 솔직히 대표랑 약간 CTO랑 그런 인간 지표를 많이 보고요. 이게 약간 VC 투자에서도 비슷할 것 같은데 팀프 보고 애플 투자하지 않잖아요. 기술주지만. 근데 진짜 쬐깐한 뭐 총 수백억짜리 회사인데 이런 데는 진짜 대표 보고 투자하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대표를 볼 때 저는 뭘 보냐면은 대표랑 이 회사가 얼마나 이해관계가 같이 얽혀 있느냐.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하면 대표도 같이 망해야지 투자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표의 지분이 많아야 되고 대표가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IPO를 하면서 대표가 이미 돈을 많이 챙겨간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도 자사주 매도를 해가지고 돈을 꽤 챙겨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단타치는 대표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술주는 저는 믿고 거르는 편이고 오너 지분이 좀 많이 있어야지 좀 있고 그리고 중퇴하면 전 되게 좋아요. 이게 농담 같은데 이게 진짜 농담 같은데 네. 제가 최근에 저 라이다 쪽이랑 바이오 쪽이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기술주 중에서 좀 쬐깐한 애들 한 3, 40개 정도를 저희 스터디를 했어요. 2023년에 잘 갈 거다. 네네네, 올해. 네. 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네.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생물학 어려웠는데 이제 이 나이 먹고 진짜 머리 빠져서 생물학 공부를 할 이유가 있었나. 그냥 중퇴자만 골랐으면은 똑같은 결론에 더 빨리 도달했을 것 같은데. 이건 네. 근거는 그거 없는 거죠? 근거는 뽑아봤더니 없습니다. 네. 중퇴자더라. 뽑아봤더니 그렇더라. 학창 시절에 이제 남들보다 빨리 이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그쵸. 또한 그때 당시가 돌이켜 보면 유동성의 향유를 누리던 시대니까 모티베이션이나 코스트가 워낙 낮았던 모티베이션은 높고 코스트가 낮았던 근데 뭐 꼭 유동성이 아니더라도 해서 빌 게이츠도 사실 중퇴자고 주커버도 중퇴자고 뭐 그런 색깔은 사실 중퇴자 중에 성공한 케이스들이 꽤 있거든요. 제 생각에. 중퇴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절대 오해하시면. 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CEO가 고르라는 말씀도 절대 아니라는 네. 거. 네. 팀장님도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에 대한 의견 말씀해 뭐 주시면요. 누가 더 먼저 올 거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카메라 쪽에서는 기술 싸움, 라이다 쪽에서는 원가 절감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라이다가 싸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싸긴 해요. 물론 있으면 당연히 좋은 아이템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두 분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라이다를 덕지덕지 발라서 레벨 5 자율주행차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 살래라고 하면 그렇게 비싸게 내고 살 사람은 또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라이다가 그 차 밖에다가 약간 못생긴 형태로 이렇게 붙여져서 다녀야 돼서 또 차도 어떻게 보면은 도로에서 입고 다니는 옷인데 어쨌든 외관이 또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이제 차는 도로에서 입고 다녀 옷이다. 옛 현대차 연구원으로서 네, 엄청난 문화가 섞인 대답입니다. 어쨌든 그냥 디자인도 사람들이 안 볼 수가 없는데 그렇게 라이다가 막 많이 붙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좋아할까라는 고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럼 반대로 그러면 카메라가 답이냐라고 했을 때 테슬라가 아무리 지금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최근에 모 스타트업에서 그 머스크를 태그해서 이제 트위터에 올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테슬라 차 앞에 사람이 서 있어요. 서 있고 차가 당연히 인식을 하겠죠. 사람이 이렇게 화면에 띄워줄 거예요. 근데 머스크 봐라. 내가 여기서 지금 이조명을 켜니까 나를 인식을 못한다. 빨리 가서 너 어디서 뭐 헛짓거리 하지 말고 가서 빨리 연구해라.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올린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 인식을 방해할 수 있는 조명 기술들도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보안상의 이슈로 예를 들면 뭐 연구소 같은 데는 이런 조명이 필요할 거잖아요. 박물관, 미술관 뭐 이런 데도 필요할 거고 이런 기술들이랑 카메라가 이걸 다 보완하면서까지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 카메라라는 그 디바이스 자체가 빛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걸 다 극복하기 위해서 카메라에다가 그런 뭐 이런저런 성능들을 또 집어 넣으면 뭐 라이다보다 비쌀지 누가 뭐 그러니까 그건 정말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말한 대로 같이 갈 거긴 한데 자율주행의 시대가 뭐 언제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카메라랑 라이더 조금 같이 갈 거긴 한데 이 기술, 카메라 기술이 먼저 가냐, 라이더 원가 절감이 더 먼저 오냐에 대한 거는 사실 모르겠고, 근데 저는 그 신 대표 말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원가 절감 쪽에서는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은 사실 그냥 뭐 공정이나 뭐 공정 효율화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카메라의 그 비전 인식 기술을 이렇게 높이는 것보다는 좀 더 쉬운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그래서 라이다가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그리고 더 하시한 환경, 아까 뭐 눈비도 말씀하셨지만 안개 낀 데서는 그런 카메라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장이나 빛을 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라이더에 대한 개발이 더 집중이 많이 될 것 같고 해서 아까 바이오랑 라이더 쪽에 대한 뭐 2023년 뭐 주목해야 될 주식을 말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도 라이더는 공감이 좀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나중엔 외관으로도 좀 발전이 되지 많이 않을까요? 돼야죠. 지금 라이더 너무 많이 무식하게 붙이고 다녀가지고. 네. 원가 절감이 가장 키이군요. 네, 그렇죠. CEO의 중퇴뿐만 아니라. 네. 네, 테슬라 얘기는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 부분을 꼭 고집어야 될 것 같아요. CEO 이펙트라고 해야 될까요? 1년에 대한 평가가 좀 상이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1년의 다음 스텝이 회사의 운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어려운 질문들. 네, 뭐 어디 그냥 한국 작은 그냥 하우스에서 그냥 투자하는 사람이 머스크님을 평가하는 게 참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저희도 아까 신승훈 대표가 말한 대로 사람을 되게 많이 봐요, 투자를 할 때. 근데 머스크가 뭐 많이 다 아시겠지만 뭐 말도 안 되는 발언도 많이 하고 기행도 많이 하는데 말로만 끝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다 실제로 뭐 행동을 하고 뭐 우주로 보냈네 많이 하면은 실제로 뭐 거기다 뭐 회사를 사던 아니면 뭐 개발 인력들을 막 왕창 채용을 하던 실제로 뭔가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테슬라의 아까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제품인데 시장이 먼저 내놓은 행동을 한 것처럼 그게 그 사람의 그냥 DNA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테슬라가 그때 막 기행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성장했는데 테슬라가 그러면 이런 자동차 업계에 족적을 안 남겼냐라고 하면은 그건 누구나 족적을 남겼다라고 저는 할 것 같거든요. 자율주행이든 전기차든 얘네들이 어떤 지표는 남겨놨다라고 할 것 같고 그게 테슬라의 성장의 원동력이면 머스크가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뭐 사업을 진행하네 마네 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테슬라가 향후 막 5년에서 10년 동안은 알게 모르게 또 성장의 원동력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뭐 머스크가 나 이제 사업 안 하고 그냥 집 걸래 뭐 이런 정도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아니고 뭐 정말 우주로도 가보고 싶고 나는 뭐 코인으로도 뭐 코인으로 차를 사네 마네 이런 것도 자기가 정말 해보고 싶고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러면 뭐 핀테크 쪽에서도 뭔가 족적을 남길 수도 있는 거고 우주 산업에서도 뭔가 족적을 남길 수 있겠죠. 지금까지 테슬라가 이렇게 커왔던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사람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는 있지만 그 사람이 기업인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나쁜 CEO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21세기 최고의 CEO와 리더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이죠. 리더십은 결국 전파력이니까 그가 보였던 전파력은 뭐 거의 세상을 바꿀 만한 전파력이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다뤘어요. 네, 미국 주지 사관학교만 별로 못 다뤘습니다. 네, 또 광고했습니다. 자, 기술주 총평 한번 물어볼까요? 저는 기술주를 보통 투자하는 게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애플이나 빅테크 같은 걸 사가지고 평생 쌓아야겠다. 이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좀 소형 기술주를 투자를 해가지고 텐베거를 먹고 싶다.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일단 왜 그러냐. 첫 번째로 빅테크를 투자하는 게 빅이라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안전할 것 같아서. 근데 그런 식으로 20년대 투자를 했으면은 IBM, 퀄컴, 인텔에 투자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투자했으면 지금 자산이 다 녹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생각보다 글로벌 대기업이 그 성세를 3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쌓아가고 싶으면은 QQQ에 투자하는 게 맞지 특정 빅테크에 투자하는 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좀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자, 그럼 두 번째로 내가 텐베거를 먹고 싶어서 기술주를 넣겠다 하면은 저는 이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솔직히 10K를 저는 꽤 많이 보는 편인데 보면은 모든 회사가 다 리딩하고 이노베이팅하고 막 그래요. 당연히 다 광고성 말이죠. 거짓말은 없지만 그렇다 다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서 이제 IR을 보면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회사의 기술력을 검토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결과적으로 논문이랑 특허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일단 일반인 레벨에서 그것도 당연히 쉽지 않을 뿐더러 전공자여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술력 평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피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진짜 인간집 보고 투자하는 약간 진짜 그냥 저는 이게 농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거든요. 중퇴. 네. 아니 중퇴는 좀 드립인데 이해관계를 같이 해야 되는 건 진짜 좀 팩트라고 그건,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너경은 아닌 그 기술주들이 있어요 가끔. 그럼 100% 거르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보통 트랙 레코드가 있잖아요. 근데 대표의 트랙 레코드를 진짜 많이 봐요. 대표 페이스북도 보고 링크드인도 보고 링크드인이 실제로 투자할 때 되게 보기 좋거든요. 그 SNS는 비즈니스 관련된 SNS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즈니스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꼼꼼히 보는 것도 굉장히 전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 이것도 다 간접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라도 템베거를 먹을 수밖에 그러니까 템베거를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해서라도 기술주만 사야 되냐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피터 린치가 템베거 먹은 건 던킨도너츠였고 제 생각에 한국에서 가장 좋은 템베거는 아프리카 TV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냐 하면은 네. 솔직히 기술에 대한 이해랑 거리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약간 생활 속에서 템베거를 누릴 수 있고 꼭 템베거가 아니더라도 오르타 정도는 충분히 칠 수 있는 애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FBT 같은 것도 지금 템베거 거의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건 화상품에서요. 그냥 약간 중저가 화상품에서인데 뭐 소비재 아시는 분들은 꽤 유명하실 거 이제는 꽤 알려지는 중인데 그런 것도 이제 템베거에 약간 인자를 보유한 애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을 미리미리 발굴하는 게 좀 더 약간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 기술적 투자에 있어서 좀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생각보다 기술 평가를 한다는 게 나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거의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네. 기술주를 일반인들이 그 기술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평가 자체가 좀 난해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보수적인 입장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TV의 정 대표님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네, 지현님 어떠세요? 비상장에서 기술주를 보다 보니까 상장주에서도 눈길이 안 가진 않기 때문에 네. 뭐 투자를 뭐 해야 한다라는 뭐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기술주를 일반인들이 보고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뭐 박사가 보고 이해도 창업자는 뭐 더 그 기술만 연구를 한 10년 이상 했을 테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럼 뭘 보고 투자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냥 시장에 그 페인 포인트가 있는 그 니치 마켓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공략하고 있는 회사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사여도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신사업을 개발을 하든 연구의 방향성을 뭐 약간 스케일업을 해서 평행적으로 가져가든 이런 식의 회사들이 있는데 그걸 보는 방향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어떤 섹터든 대장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고 하면 뭐 테슬라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테슬라가 아직까지 완벽한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불도 많이 나고 있고 뭐 자율주행 아직도 막 사람 죽어가고 있고 어쨌든 그거는 기술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완성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재화시키지 못한 거고 그러면 그들은 그 자기 내부 인력들을 계속 갈아 넣을 수도 있지만 이걸 하는 애들을 찾아다닐 거란 말이죠. 그게 상장사일 수도 있고 비상장사일 수도 있고 저희는 그 비상장주를 찾아다니는 거고 상장사들 중에서도 뭐 약간 테슬라급 큰 몸집이 아니면 약간 뭐 중소형 상장사면 그런 약간 피보팅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집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타를 치냐 뭐 장타를 치냐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막 내가 만약 초단타로서의 투자자가 아니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시장 마켓에 대한 그 니치 포인트를 보는 거는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뭐 자율주행 하다가 사람 죽었다.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전혀. 근데 그럼 뭐 어떤 기술이 부족해서 뭐가 더 필요한데라고 했을 때는 카메라 인식만으로 뭔가 부족한 기술이 있었고 그 정도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냥 특허까지 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누가 하고 있냐, 이걸 찾는 게 이제 어려운데 사실 뭐 그거를 막 누가 다 떠먹여 주기에는 그러니까 떠먹여 주길 기대하는 거는 사실 뭐 투자자로서 이렇게 뭐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건 다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관련 섹터들에 있는 종목도 다 뜯어보면서 얘네들은 뭐뭐 하고 있고 뭘 해왔고 를 보면 이것까지 할 역량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은 전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보수적으로 당연히 기술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은 더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최애 종목 말고 이것만 피하자라는 종목 있나요? 대놓고 저는 제가 네. 이미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네네. 편하게 말하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네. 그래요? 그 아이온큐라는 주식이 있어요. 양자 컴퓨터 주식인데 이거는 양자 컴퓨터 주식을 저는 양자 컴퓨터 전공자가 주위에 꽤 있는 편인데 걔네들은 일단 나오면 숏잡을 생각부터 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주식이 상장이 되면은 어떻게 숏잡냐부터 물어봐요 저한테. 근데 그게 이유가 양자 컴퓨터가 되게 혁신적인 기술인 건 맞는데요. 근데 이게 상용화 되려면 아직까지는 좀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약간 애주어에 이제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써보면은 성능이 막 그렇게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가격 대비해서는 좀 많이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제 생각에는 그리고 IBM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굉장히 미는 중인데 IBM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에뮬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드웨어가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양자 컴퓨터가 약간 실용적으로 뭔가 쓰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일반 컴퓨터의 상용화이라는 오해가 가장 많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문제는 양자 컴퓨터가 되게 잘 풀고 어떤 문제는 일반 컴퓨터가 좀 더 잘 풀고 이러는 건데 양자 컴퓨터가 훨씬 더 잘 푸는 문제들 중에서 비싼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문제들이 이제 비싸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밸류션이 커지는 건데 모든 문제를 다 양자 컴퓨터가 잘 푼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아, 저는 이거 몰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양자 컴퓨터 그러면 기존 컴퓨터의 상위 버전이라고 네. 흔히 생각을 하는데 풀 수 있는 문제가 난제이기 때문에 좀 더 밸류어블하게 비춰지는 것뿐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네네, 거군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암호에 많이 쓰이는 게 결국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인데 소인수분해를 양자 컴퓨터랑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몇억 배 빠르게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컴퓨터보다 그럼 기존에 있는 암호 체계를 많이 깰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싼 컴퓨터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공교롭게도 저희 업계에서 최근에 양자 컴퓨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아유, 아 근데 이게 그래서 두 분 의문이 없어서. 이거는 그 오히려 뷰가 맞는 게 저희는 좀 더 장기적으로 한 5에서 7년 뒤에 이 시대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초기 단계에 검토를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오히려 뭐 지금은 약간은 그러니까 아이온큐는 사실 지금 고밸류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자 하드웨어 하는 업체인데 지금 거의 몇 조 시총으로 지금 그 전에 더 높게 성장을 했고 근데 그 정도 밸류는 사실 지금은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하실 때는 아이온큐는 피해야 될 종목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그럼 이게 뭐 잠깐 밸류가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조정 기간을 거쳐서 자리를 잡고 이제 다음 세대에 올 그런 산업들을 생각할 때는 양자 컴퓨팅을 고려하실 만하지만 지금 아이온큐는 저도 100% 공감하고 사실 딱 지금 피해야 될 종목을 물어보셨을 때는 사실 저도 아이온큐를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근데 이거 합의된 게 아닌데 얘기가 나와서 뭐 더 첨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두 분은 역시 동문입니다. 오늘 두 분과 미국 주식 얘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좀 아쉬운 시간이셨죠? 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그래도 여기 선배님이랑 네. 말씀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네. 선배님께서도 후배님이랑 같이 하셔서.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동문이 좋다라는 걸 또 새삼 느끼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요, 저는 뭐, 매크로 얘기를 우리가 요즘 참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업황에 대해서 섹터, 종목, 회사, 사람 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니까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는 항상 복잡스러운 것들의 네. 결과물이죠. 다방면으로 봐야 될 시각이 있고요. 맨날 매크로 얘기만 이렇게 드렸었는데 저도 오늘 이 시간이 참 공부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스마일게이트에서 바라보는 이 비상장의 큰 흐름, 이 김승필 팀장님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또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가 정말로 인간 지표를 통해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최근에 기술주의 총평에 대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좀 더 저에게는 오늘 배울 수 있었던 네. 계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저희 카페 빈센트 다양한 풍성한 먹거리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돈이 되는 그곳 카페 빈센트.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